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학회 기획 세션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신 분은 전광석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입니다. 전광석 교수님은 전남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현재는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한국거버넌스 학회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박수로 자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우리 자치분권 지방자치의 산직이사 원로이신 우리 정세욱 교수님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이.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 세션입니다. 한국주민자치제도에 대한 연구 세션인데, 저희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30년 하는데, 사실은 주민의 위상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민들에 의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의 역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자치 30년, 지방자치 30년의 시점에서 어떤 게 좀 문제점인지, 그리고 한국 주민자치의 문제, 발자취를 좀 찾아보려고 이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자치학회 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는 우리 전영평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대구대 전영평 교수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 지방자치학회장이시기도 하고 건국대 우리 이영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행정사 연구도 하시고 행정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 전남대 명예교수님에 계시는 이영철 오늘 안방의 호스트로서 오늘 정장을 아주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조승현 원장님. 오랫동안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연구하시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시다가 지금 건국대 경영지에서 계시는 우리 김필두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발제를 한 30분, 한 40분 뭐 충분하게 또 쉬시고 토론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영평 교수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하게 된 전영평입니다. 오늘 발제 드릴 제목은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내파 우려와 교정법인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랑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일이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이 제도 자체가 어느 제도든지 제도론이라는 것은 결국 제도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제도라는 게 제도 결정론이죠.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론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론이지 그거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라든가 이런 저희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이라는 또 조례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단 외곽을 형성해서 뭐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상이고, 또 제도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저는 일단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매달리는 이유, 정책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래,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걸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제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표현은 이제 11가지 정도의 중자치가 살때이거든요. 그 중에 11가지 독립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도론이 하나예요. 하나. 강력한 하나다 이거. 매우 파워풀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목적이나 비전을 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또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한 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라는 거 정석 교수님 좀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생을 거기다 바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초기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앙집권적인 이런 제도의 폐해를 또 바꾸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방을 자치화된 정부로 만들고 거기다가 권한을 주고 거기서 뭐 재정도 해가지고 입법권까지 주고 해서 거기서 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저는 그게 분권의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의 권한 나누기의 이 일부만 됐고 그것에 아주 그냥 목매가지고 이 정치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뭐 학자들 또 뭐 이 주민들까지 같이 나서가지고 지방 한풀이 하듯이 분권하면서 뭐 권한 내놔라 뭐 돈 내놔라 특히 돈 내놔라 그다음에 사무 내놔라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자세히 보면 사무는 안 줬으면 좋겠고 돈만 줬으면 좋겠고 자치권만 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잘 된 거냐 이거죠. 그 지방자치라는 것을 보면 저는 항상 주장을 저는 그렇게 행정학 지방자치에 제가 뭐 앞장선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봤을 때 결국에 가서는 지방자치든 무슨 제가 하는 무슨 규제 정책이든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자는 거냐. 그럼 결국에선 주민에게까지 가는 그러한 자치, 주민이 권한에 합대돼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갔다면은 제도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권에만 가는 바람에 지방 자치라는 게 두 바퀴를 돌아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권한을 일단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가져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자치다가 권한을 받았으면 그걸 주민에게 줘야죠. 주민이 자치할 수 있게 줘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김대중이 잘했다 뭐 누가 잘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분권을 하려고 그랬고 자치라는 걸 했냐. 그 사람은 입놀림만 한 거다 이거. 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붙이고 진짜로 하고 싶어서 읍면동 없애자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방을 장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이 사람들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죠. 정당 지배자치라고 불러요. 정당이 지배하는 자치를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중앙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중앙 집권을 없앴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우리 정당이 풀뿌리까지 잡아 먹어야 되겠다. 풀뿌리까지 딱 잡고 그거를 갖다 놓지 않고 내가 만약 대통령을 못하면 지방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좋아요. 뭐 그 정치라고 볼 수 있어. 정치라는 게 who gets what, when and how 이거니까. 그 정치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좋다 이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한을 받았으면 그 주민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한테. 왜 우리나라는 그걸 주민한테 안 주고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에 제일 먼저 그래도 군대화된 저는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결국 민선 단체장 뽑는 1995년 그걸 어떻게 보면 권한 나누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결국 주민이 뽑을 수 있게 했다.
바이 더 피플, 바이 더 주민에 있어서는 그걸 최초로 한 거죠. 그리고 주민에게 뭘 해주겠다. 포더 주민, 포더 피플. 요거 민주주의 상정 원칙에서 항상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주민에게 주민을 위한 걸 내가 해줄게. 누가?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받아. 그리고 너희들은 선거를 해. 그런데 주민이 할 수 있는 총리가 있습니까?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됐어요? 그게 뭐냐? 주민의 오브더 주민, 오브더 피플은 안 된 거예요. 주민이 총리를 만들. 근데 그거에 대한 주민의 책임이 있겠죠. 왜냐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미지근한 물에서 그냥 정부가 주는 혜택,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만 하면은 그냥 그 지방 정부가 주는 떡을 그냥 행정이 주는 떡이나 정치가 주는 떡 이런 거를 먹으면 그게 그냥 우리 자치는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도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뭐냐? 프리라이더가 되는 거죠. 누가 내줄 대신해서 그죠? 그래서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이니까 프리라이드를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주민 자치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사라지고 그런 행동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제도를 제가 말하려는 건 사실 오늘 제도 내파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인데요. 이거 내파라는 말은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쓰신 말이고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해요. 내파라는 것은 안으로 파괴됐다는 얘기잖아요. 안으로 파괴됐다. 저는 셀프 디스트럭션 또는 이너 디스트럭션이라고 쓰는데 왜 울타리가 잘 만들어지면은 사실 뭐 외부를 침입부터 보호할 수 있겠지만 울타리를 잘못 만들면 맨날 그 두드리면서 오히려 늑대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잘못 쳐놓으니까 안으로 우리가 분권에 취해가지고 중앙 정부의 그 권력 나누기, 뭐 재정 나누기 그러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선동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특례시 이거 완전히 그 장난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장난 아닙니까 지금 특례시하고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누가 좋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 딱 둘이잖아요. 단체장하고 의원들하고. 그거 돼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재정을 돈을 얼마 얻어왔다. 사물을 얼마 얻어왔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눠서 내가 널 for the people 주민들을 위해서 쓸게. 그래서 특별시도 뭐 특례시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게 뭐가 다 달라졌냐고 AI에다 물어봤더니 달라진 게 그거예요. 그냥 뭐 사회복지 조금 더 가져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 그 사람들 지방 정치가 호사가들이 자기들 생색내고 또 그거를 지배구조에서 상부에 있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걸 조종하고 결국에서 주민들은 뭐냐? 이건 완전히 들러리 쓰고 그러면 아웃풋은 뭐냐? 이 사람들 맨날 말하는 분권론자들이 말하는 아웃풋 요번에도 30주년 기념한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갖다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참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 산출을 한 거예요. 가져왔다. 그거면은 그는 아웃풋이 있고 아웃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뭐예요? 성과는 정확히 말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민이 지금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예요. 그럼 30년 지금 지방자치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이런 지방민들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지방자치 정말 잘 됐구나. 이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래요. 이제는 지방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소통령이야. 이 사람들은 대통령 권한을 정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단 여기 뭐 잼버리도 했잖아요. 전북도가. 잼버리 잘했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 파면이에요. 정부에서 예산 받아다가 잼버리 개판 치고 다 중앙정부 탓하고 해도 하는 거예요. 대구를 말씀드릴게요. 전 충청도 사람이 또 공정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의 조현영 시장대가 퇴진운동을 벌였는데 지하철 사고 나서 그때 많이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박정희 시대 같으면 그 사람 파면에 구속이에요. 바로 들어가죠. 평생 한 20, 30년 살걸요?
제가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 사고가 나는 과정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국무총리 고건 씨가 온다고 그거를 물청소를 시킨 거야. 전경 이중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현장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닐로 봉지에다 뼈 조각 뭐 다 담아가지고 한쪽은 이쪽 정거장에, 하나는 저 끝에 정거장에. 그래서 제가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진짜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범죄. 그때만 해도 의식이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대구의 지하철 사고와 지방정치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제가 정상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액터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태진은 본부장을 하고 그랬더니 과격한 놈이다. 저 새끼는 서울에서 온 놈이 뭐 저런 것까지 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구 지방의 그 권력 구조, 이 액터들을 다 봤어요. 전북도 아마 전남도 한번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옹호하지 마요. 그러더니 내일 신문에 논조가 쓱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이거 뭐 시장 직무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조현영 시장이 우리 은사님하고 친구예요. 네? 이정봉 교수님하고. 근데 저는 얄짤 없어요. 그거는 공공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중앙집권 시대에 그랬다면 그 시장은 뭐가지 날짜벌이 여기도 날아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들이 지금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뭘 했습니까? 시군구 통합해서 규제 풀이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시군구 부활하겠다고 있잖아요. 다시 시를 3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식당이 바쁠 때는, 저 회사 사장 혼자서 뭐 서빙하고 만들고 하냐. 그러니까 3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사람 나누면 좋다. 그럼 거기는 안 만들어. 그럼 거기 어떻게 돼요? 또 의원 뽑아야죠. 뭐 해야죠. 다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서 제주도에 있는 그 버스를 타면 그거 선전하는데 돈을 몇십억을 쓰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시군구를 좀 슬림화 시켜야 돼요. 시군구 숫자 너무 많아. 그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 위반이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배신이잖아요. 자기 특별자치도 만들 때 그거 안 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도 차원에서 한번 나가겠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내파라는 것은 결국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제도를 잘못 만듦으로써 그 제도에 묶여가지고 안에 파괴된다는 거고. 여러분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회장님이 만든 그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단절해놓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읍면동을 만들어서 다 우리나라 통제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일본은 없어졌어요. 읍면동이 없고 여기 잘 아시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쭉 거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체제는 유지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혹독한 식민 지배자치는 지네들은 있잖아요. 행정의 어떤 말단 행정 통제 시스템을 좀 없애고 이랬는데 우리는 거기서 서비스가 잘 된다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 3,500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형해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 3페이지에 보면 전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관치와 도시와 아파트와 이것이 겹쳐지면서 우리나라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내파라는 말을 써서 제가 굉장히 팬시해서 이거를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너 디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렇다면 전용평 도금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제도를 구체적으로 말해봐. 증거가 뭐야? 그래서 제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9페이지 11페이지까지 자, 주민자치 제도 우리가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의 적정 규모 획정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데가 시군구예요. 시군구가 우리가 몇 개죠? 226개인데요. 226개 만들었는데 시군구에
이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례의 표준은 누가 만들어라고 했냐면 행안부가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시군구가 그걸 만들어 놓고 읍면동에다 주민자치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읍면동이 몇 개인 3,555개 그렇죠. 3,555개의 이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천편일률적으로 뭐 20명이 있죠? 뭐 이걸 그 뽑잖아요. 20명에서 25명인가 30명 사이에서 뽑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주민 대표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읍면동 의회 비슷한 거예요. 읍면동 의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자민자치보다 많죠. 자치회보다. 그죠? 그거는 완전히 이제 읍면동장이죠. 위촉해서 하는 무슨 공간 운영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주민자치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한 동당 나눠보면 한 동당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15,000명이에요. 한 동당. 읍면 동당. 그죠? 15,000명. 15,000명에서 어떻게 자치를 하냐고요. 그것도 25명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도 없는데도.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오류다. 자치를 방해하는 거다. 내파시키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잖아요. 2022년. 그죠? 이양수 교수님 아주 조사할 텐데. 그렇죠. 이거 보면 네 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첫째가 아주 기분이 좋게 주민 참여 자치 강화 이걸 내세우고 둘째는 뭐 둘째, 셋째, 넷째가 있죠. 그죠?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 6페이지에 보면 주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분야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게 6페이지에 제가 쭉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 보면 주민 주권을 획기적으로 개정했다는 게 뭐냐? 예? 보세요. 뭐 산안조항 그죠? 뭐 시도군 조정, 조례 발행권 청구, 뭐 연령 조정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이게 어째서 이게 획기적인 주민 참여제도 개선 분야예요. 근데 여러분들 3번, 4번 보면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정부 광역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광역행정을 하는데 지금 그 분권화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참 말을 안 듣고 이게 서로 안 되니까 야 그거 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협회를 좀 서로 그죠? 이 자치구끼리 어떤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대신에 너희들한테 뭘 주냐? 너 시군구의원한테 2명당 하나씩 그걸 주죠. 전문 정책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7페이지에 쓴 거예요. 결국 굉장히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 제도 강화라고 해놓고선 결국에 가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권력 나누기와 지방의회 수건사업 해결, 지원 이것으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전면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해놓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가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그게 없다. 그냥 그 전면이라는 말을 왜 쓰면 무슨 획기적인 주민 개혁을 쓰냐 이런 거. 총회. 그래서 뭐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도 얼마나 꼴통이고 이런 짓 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지방 이런 정치체들도 이거 너무나 참 이게 한심하다는 생각 들고 우리도 한심하죠. 우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는 증거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인데요. 2014년에죠. 2014년에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결국 그 여러분들 그 행안부 표준조례 안에 중요한 부분을 8, 9페이지에 제가 표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표준조례라는 것이 얼마나 그 주민의 실질적인 권한을 누린다기보다는 그냥 틀만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난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결국 가서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안을 놨고, 근데 그걸 받아낸 읍면동은 어떻게 했냐? 읍면동은 그냥 표준조례에 따라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우리 학회에 그 주민자치 평가원이 있는데 그 이장원 정도 와 계신데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 1년 동안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일단 행안부 표준조례에 대해 표준조례가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에 얼마나 중하는가를 점수를 매긴 거 마이너스
37점이 나왔고 또 후속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228개인가? 228개의 표준조례를 지금 또 분석을 해서 그 계층가치에 맞나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와요. 왜 그러냐? 행안부가 이렇게 표준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히 응용해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잘 안 하고, 그죠? 하는데 또 괜찮게 한 데도 있어요. 그 약간의 저는 희망이 맹하라고 봐요. 그렇게 했으나 그래도 주민을 참여시켜가지고 주민총회도 하고, 그죠? 이런 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그런 데가 한 10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의 이런 증거를 말씀드리고 또 더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도 오류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지방자치 10가지 오류를 제가 이제 글도 쓴 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도 반성해야 돼. 첫째가 주민 참여가 부실해요. 뭐 관만 탓할 게 없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뭘 좀 어떻게 근린해서 어떤 친밀성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일본 사람들처럼 위기가 없어서 그런지 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당리당략적인 정당 지배자치다. 이건 진짜 문제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제왕자치하고 공무원이 충성자치한다. 제왕자치와 충성자치가 모여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다 해줄게. for the people. 이거를 통제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 통제가 빠진 행동. 그러니까 주민이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을. 그래서 행정 홀로 자치고, 그다음에 무능과 부패의 자치. 진짜 찌질하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해서 이렇게 시군구도 해주고 다 했으면 뭔가 좀 혁신적으로 좀 해보고 막 선도적으로 해보고 한번 일본의 신시로나 뭐 일본은 그런 게 많아요. 막 뉴잉글랜드도 그렇고. 그래 중앙정부가 뭐고 지방정부가 뭐야. 우리끼리 해볼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단 누가 말해서 우리나라가 참 무능과 부패의 자치 그러면은 굉장히 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도 청도군 같은데 경상도는 세상에 부정선거를 3번이나 해가지고 3번을 연달아서 투표한 적, 3번을 연달아서 군수가 날아갔어요. 그것뿐만 아니지. 뭐 우리나라의 조합원장 선거도 자치잖아요. 조합원장 선거에서 그 돈 돌리고 그러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이거 관도 그렇고 조합원도 그렇고 주민도 돈 안 주면 이런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자치 이건 잘 되는 데는 많이 가고 힘 있는 데는 자꾸 가고 힘 없는 데는 뭐 국물도 없어요. 이걸 수정하려고 그러면 또 막 뭐 배들고지. 그다음에 자원 배분이 왜곡된 비효율 자치. 그다음에 인력 개발과 인력 교류가 부실한 자치. 이거 뭐냐? 자치를 했으면 내적으로 완성되는 겁니까? 내적으로 그 행정력이고 완성돼 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부단하게 받아들이고 부단하게 섞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왜? 자리를 갖다가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요새는 평가에도 그걸 집어넣으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그 평가 요소에 집어넣으니까 교환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왜? 거기 정치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만으로 변질된 그런 자치다. 그 다음에 협의 과정이 없다. 협의 과정이 무산된 자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가지를 지적한 게 있었고, 그걸 여기다 이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제도 오류를, 그럼 이게 제도가 가지고, 그러니까 오류가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제도가 가져오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에서 오는 오류가 있고, 토론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제도만 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실패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 실패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 주민자치할 때 보면 정부가 실패했다. 그래, 제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야,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이, 들어올 영역이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야, 시민사회 실패했다. NGO들 와가지고 다 얻어먹고 갔다. 그 3가지는 알죠. 근데 제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주민 실패. 주민은 항상 퍼펙트 합니까? 주민이 더 문제 아니에요? 원래 주민자치 주민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를 방치하는 이유는 우리는 행정학자니까 막 비판할 수가 있어. 그러면 주민은 뭐 했는데? 그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진국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도 오류는 이제 제도니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만 보면. 첫째는 국가가 잘못한 거를 고치는 방법이죠. 국가가 건조하는 방법.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거 법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도록 하는데 법을 누가 토론 중에서 썼지만 헌법에 무슨 주민자치죠? 이걸 써야 된다. 뭐 분권을 뭐 했는데 저는 그거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지금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정치의 생리, 정당 정치의 생리, 그 다음에 지방 정치의 생리, 그죠? 주민들의 생리,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제도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를 한다든가 하셔야 돼요. 금융실명제 같이 결정적인 영역에서 탁 체크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입금되는 순간에, 거래하는 순간에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 있잖아요. 분권 자치 이런 거 헌법에다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다. 그러고 고로 뭐 둔다. 그러면 내일 됩니까? 지방 무슨 금융실명제처럼 뭐 그거에 대해 어겼을 때 뭐 그거 탁탁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제재 수단이 구비되냐고.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헌법적 정책이라고. 헌법적 정책. 그러니까 지배구조, 국가 지배구조나 외교구조나 국방이나 이런 걸 바꾸는 정책들은 법에 명시하면 그냥 한권 분립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헌법 바꾸면 돼요. 그 입법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권을 갖다가 거기다 하라. 대한민국. 그런다고 해서 내일 분권이 되고 분권이 되면 주민자치가 되냐고요. 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에 있는 거지. 그죠?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 나눠서 더블로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차라리 중앙 지배를 해. 중앙 임명해서 시군구조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시티 매너저 뽑고 해서 하면 돼. 근데 굳이 이 두 번째 단계를 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주민에게 그죠? 권한을 주고 민주주의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은 없고 옛날에 하던 중앙 정치를 그냥 배워서 그냥 내가 해볼게. 더 찌질한 사람들이 더 이 도덕적 감각이나 이런 뭐 화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좀 더 이렇게 페어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냐 지방정부에 있냐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뭐 아무래도 이 공무원의 능력이나 역량 이런 게 이쪽이 낫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를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조례나 이런 거죠.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산뜻하게 한번 주민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팀하고 저기 갔습니다. 거기 일본의 신시로시를 갔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가 일본에서 가장 그 모범적으로 스스로가 시장이 약간 혁신가인데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일본도 이제 인구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하던 사람들이 나갔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시장에 나서가지고 내 고향을 내가 한번 만들겠다 하는데 뭐 그런 사례는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 때 2년을 굴려요. 2년을 주민들이 다 거의 동의할 때까지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십 번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족할 때까지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결국은 조례 문제 다듬고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주민자치 월간 주민자치에 보면 조례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그 과정도 소개한 게 있으니까 저도 여기 인용했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민자치라는 건 결과보다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승복을 하고 근데 일본도 뭐 2년 동안 승복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삐딱한 사람도 있고 뭐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다 해서 결국에 가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전문이 있어요. 조례 전문. 네? 조례 전문이 참 낭만적이 어떻게 보면 진솔한 낭만적으로 써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그래가지고 그런 협력 그런 뭐라고 그러나 그걸 어떤 거버넌스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또 일단 합의를 구했고 합의를 구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17페이지에 있는 청년을 참석시켜. 청년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 보면 청년이라는 게 16세에서 29세예요.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시의회에 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서 토론한 걸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 선거 입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구라를 와가지고 나 이거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난대요. 시민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야. 시민 앞에서 너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다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조례로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못 하는 거죠. 이 개발 공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민 임용 제도, 그러니까 시민의 이게 어부더. 그래서 진흥사무소장을 시민 중에서 임명하고 시민 마을 만들기 집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규정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신시로라는 게 일본 말로 신성이더라고요. 뉴캐슬이니까 전 세계에 또 뉴캐슬이라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기 전에 전 세계에 뉴캐슬 얼라이언스라는 그 조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거는 그 청년들이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어떤 거냐? 자기들은 수동적으로 항상 시에서 하면 거기 참여해서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온 영국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막 얘기하는데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수동적으로 했구나 해가지고 매년 그걸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게 이 시의 사례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특이한 데이긴 한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주민들이 막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시민자치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한번 우리가 누군가 한번 시도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 교정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면 신시로시 조례 제정의 주요 성과를 제가 쭉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활약하는 시민이에요. 활약. 우리 같이 이렇게 프리라이딩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활약. 그러니까 주민에서 시민으로 한단 말 써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시민을 지지하는 시민 리더 기업인 사회복지협회 회장. 이게 가서 이 책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컨설턴트가 쓴 책을 제가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가서 직접 물어본 거였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니까 딴 데는 견학만 하고 가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사사치 그냥 다 드셨거든요. 이양 선생 한번 갑시다 같이. 가서 진짜 그래서 그것 신문에도 나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사진에 찍고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정례회를 보자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진짜 하는 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도 막 그러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거버넌스가 다른 거예요. 거버넌스의 기초는 뭐냐가 보니까 이거예요. 상호 신뢰와 배려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높고 누가 낮고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는 그죠? 그죠? 거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의사에 동의를 하고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오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이 정부가 하고 정부도 원 오브 더 거버넌스죠. 원 오브 더 액터고 우린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우리가 뭐 통합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항상 정부가 앞에 쓰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하여튼 서로 이 상호 신뢰와 이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 거기 있는 주지 스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인도 있고 뭐 이런 사회복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뭐 관심 거버넌스 그럴까?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다 같이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냐, 비전과 가치가 뭐냐. 그럼 결국 인간을 사회화시키고 사회를 인간화하는 거, 그죠? 이게 모호한 말 같지만 결국은
인간이 요즘과 같이 AI 끌어안고 이 유튜브 끌어안고 집에서 볼링 언론하고 뭐 이런 거로 간다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면 공동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결국 그러려면은 사회화를 그죠? 해야 돼. 사회 공동체에 나와야 되거든. 나도 언젠가는 그죠? 공동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또 개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간과 사회가 만나는 걸 도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성과 공동성과 보조성과 인간 존엄성 이런 것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주민자치에 그죠? 나갈 바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내파하는 제도가 돕지는 못할 망정 제도가 이렇게 고정된 것이 하나의 저는 정박 효과라고 그러는데 배가 정박을 해서 닻을 내리면 그 배가 움직이는 건 딱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닻이 걷어 올리고 나가야 돼요. 그 정책의 항해라는 말도 제가 만들어요. 이 제도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걷어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이걸 갖다 굳히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그림. 제가 이거 만드는 건데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종합 어프로치를 저번에 강원도에서 행정학 해나오면서 11가지 팩터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쓴 주민자치 리더십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맨 위에 있는 거. 이 되는 거 보면요. 결국 리더가 한 80% 90% 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제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제도가 리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대조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쟤는 그 훌륭한 리더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자치우호적 제도 형성 역량이잖아요. 그 뒤에 뭐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효과적인 규모, 사회 유대 연대 능력, 효과적인 전략 체계, 자치적인 집행 역량, 평가와 한류 역량, 정치 행정 지원과의 연계 역량, 자치 사상과 철학 구축 역량, 사례 탐구 역량 이것들이 주민자치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제도라는 것은 11 중에 하나다. 11 중에 하나인데 그죠? 11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 팩터 시오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이진. 우리가 위생 요인. 우리가 이제 불이 어둡고 이러면 공부가 잘 안 되지만 불이 어둡다고 해서 공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건 동기 요인이거든요. 동기 요인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동기 요인이 없는데 불이 흐미하면 공부 안 하겠죠. 제도는 무슨 요인이냐? 제도는 저는 하이진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하이진 벡터. 이거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여건을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 에어컨 안 들어오세요. 우리 토론 되겠나? 그죠? 근데 에어컨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토론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또, 그죠? 우리들의 역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내파는 했지만, 그죠? 내파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맨날 내파만 탓할 게 아니라, 그죠? 다른 방법, 리더십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서 나가는 게 진짜 훌륭한 교정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영평 교수님이 발제하는 내내 우리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부끄러움을 낱낱이 그냥 자기 고백적으로 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폐부를 찌르는 아주 독설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말씀하시고 우리 평소에 전상직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지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출범을 했지만 현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국민 주권 정부. 저희는 이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이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의 시각에서 보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52번째 국정과제 52번째 주민자치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 이 자치분권 역량 제고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여기 단락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가 나아갈 길이 상당히 길고도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이념적 기초가 바로 주민 자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민 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주민 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주민 자치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더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발제의 네 분의 훌륭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비판적인 고찰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양수 교수님 구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용평 교수님의 어마무시한 그 발제에 대해서 맨 처음 그 토론을 하게 돼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우리 한국 지방자치학회 거두이시죠. 우리 또 정세우 회장님이 앞에 톡하니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문이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저도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주민자치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지금 전용평 교수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한국 주민자치 제도 오류의 증거로서 제시하고 계신 주민자치 적정 규모의 어떤 오류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행안부의 표준 조례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제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류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전상직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 교정, 그리고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어떤 교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시적인 차원이 됐든 기초,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저러 이렇게 살펴보고, 특히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용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민 실패라는 단어를 쓰셔서 저는 오늘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그렇게 참여가 잘 안 될까? 근데 이제 일단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비했을 때 우리가 자치의 역사 길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뭔가 정책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들에 대한 경험, 참여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늘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냥 정책 대상이나 정책 고객으로만 본인을 인식을 하지 내가 어떤 정책을 코프로듀싱하는 공동 생산자로서 본인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거를 제공할까? 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나서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치인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지방의회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주민들이 나서서 얘기하고 막 시장한테 가서 따로 뭘 얘기를 하고 자꾸 제안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방정부가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공공부문에 계신 관료들 혹은 이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임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들이 그냥 집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자기네로서는 행정을 능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하에 사실은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막 나서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좀 공공부문에서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뭐 지방정부건 더군다나 중앙정부 아까 우리 정광섭 회장님이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 굉장히 이 주민자치하고 어감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게 중앙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부문에서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좀 바뀌고 중앙 정부가 더더군다나 바뀌어야 되고 큰 단위의 뭐 광역이 더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단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권고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죠. 결국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든지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이게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향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영평 교수님은 아마 행안부하고도 가서 싸우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행안부를 설득하실 건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따 좀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조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표준조례를 해놓으니까 그게 거의 바이블이 되다시피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똑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표준조례의 어떤 획일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 지역에 있어서의 조례가 이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똑같아지는 것, 그 다음에 법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례의 어떤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 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지역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런 규범을, 지역의 규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풀어줄 수 있을 건가. 그 법령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몇 개 지역의 어떤 아주 특이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한 그런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중앙부처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그나마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참담한 그런 이게 현실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시로 사례 보니까요. 저희랑 좀 달라요. 제가 이게 아까 보니까 여기 청년이 나와 있고 진짜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 여기는 정말 주민자치를 하고 싶은 데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는 대부분의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를 어쨌든 관주도로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아까 신시로 같은 경우 막 청년도 굉장히 막 어린 세대들이 막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세대 간의 연계를 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그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아까 주민 실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같이 가서 논의를 하면 세대 간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연령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까 전영평 교수님 말씀하시기 이제 법, 제도 뭐 이런 거 우리는 틀 다 돼 있다. 근데 이게 실현하는 거의 어떤 방법론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헌법 논의가 있다니까, 프랑스처럼 2003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분권형 국가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좀 변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 개헌 시에는 이런 분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교수님. 예.
소중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전북대학교 오신 여러분들 사회대 학장으로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지방자치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또 전영평 교수님 발제문 열심히 읽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소회가 이제 토론자로서 이 발제문에 대한 토론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학계의 발표와 토론의 경향을 보면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세미나는 이게 과거의 세미나하고 한번 다른 것 같다. 과거의 세미나는 일단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발표의 성격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논문으로서의 완성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논문의 완성도 이런 부분, 논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뒷전으로 가고, 그리고 내용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논리적 일관성과 근거, 분석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병행해서 가더라도 그게 세미나는 세미나다우게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발제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제도의 내파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그 발제문에 쓴 내용은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가 지방 분권, 정치적 권력 재분배에 집중된 나머지, 그래 돌이켜보면 90년에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만 뽑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자치단체장을 같이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됐거든요. 그럼 언제 됐느냐?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자치단체장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하고 자치단체장하고 기수가 좀 다르죠. 그걸 보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부활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다시 짚어야 될 중요한 논점이다. 그리고 가장 그 의미 있는 거라고 하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은 있었지만 주민의 자치가 결여됐다. 이런 그 본질적 한계를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제가 여기서 오늘 그 전영평 교수님 발제문의 그림으로 주민자치의 근본 원리라고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이거 용어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를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의 가둠으로 인해서 원래 그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필요한데, 그 시민에 대한 정의는 김한규 선생님의 행정 철학에 보면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의 발포, 두 번째가 적극적이고, 세 번째가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주민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민자치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용어를 시민자치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적어도 시민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의 근본 원리를 이걸 시민으로 바꾸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제기할 때 제가 학기 초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제 앞에 다른 선생님 수업이 있었을 경우에 저도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수업 방식이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과학은 침 튀기면서 하는 강의라고 하면서 그냥 분필 하나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전 시간에 내려놨던 뭐 스크린이고 뭐 파워포인트고 뭐 이게 프로젝션이고 이게 계속 켜져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 수업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기 초에는 제가 칠판에 제일 많이 쓰는 그 용어가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당번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대학에 와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럴진데 그러면 주민들이 프리라이더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그 정보를 얻어야 돼? 그리고 또 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 뭐 돈이라도 준다면 뭐 팝타라치, 스파라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그런 고발 정신이 일종의 고자질 형태가 돼가지고 뭔가 대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그리고 누군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연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혼자 그 자기 먹고 사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정년하신 신환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시민 참여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30년 넘게 거의 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계속 매주 그런 그 강의를 진행을 했고 저도 가서 뭐 재능 기부한 적도 있고 또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올까봐 또 강의료도 주셔가지고 강의료도 받고 가서 강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지역 단위에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전용평 교수님께서도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라든가 많은 사례에서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시민을 어떻게 더 많이 양성해내느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공부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국민주권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이라는 건데 그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주권, 주민주권, 지역 주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내가 이제 주로 주도적으로 정책의 어떤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납세자이면서 어떤 정치 시민으로서의 어떤 주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주민자치의 그 본류가 뿌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철 교수님. 네. 예, 전남대학교 이영철입니다. 저는
지방자치 쪽보다는 광역적으로 행정을 통합을 해야 나라가 발전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주민자치 행정이 중요하다라는 데서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전혁빈 교수님 이 제목부터 내파 교정 방안에서 굉장히 강력하다였는데 발표는 더 강력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그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려고 하는 거는 뭐 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좁혀서 그 신시로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조례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 토론문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용도 거기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그 서양의 혹은 다른 나라의 좋은 예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적용을 하는데 주민자치, 뭐 지방분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귤이 들어와서 탱자가 되고 때로는 탱자를 귤로 생각해서 수입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시로 씨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귤인 것 같아요. 이게 현해탄을 건너올 때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가 될 테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썼으니까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25쪽에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약간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시로 씨의 사례는 제가 가보지도 않고 우리 그 주민자치 잡지에 나온 내용도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우선 크지 않은 자치단체 또 일본의 자치의 전통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청년 문제와 복지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나서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줬고 그것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이 격려를 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 요인의 이 경우에 보면은 아까 뭐 방금 뭐 프리라이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네들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민을 모으고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쉽지 않겠죠. 아까 이 표에서 잘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뭐 읍면동이 1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를 묶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 신시로시도 시 자체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인구가 4만 명 정도뿐이 안 되지만 이 특정 문제와 마을 단위로 문제를 좁혀 나가면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관련된 뭐 일본 보고서를 봤더니 그 운동가들도 관여를 했고 전문가도 있었고 이 주민들하고 행정부 창구가 있어서 연결시켜 줬고 그걸 또 오랫동안 회의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수한 조건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한다면 그런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또 그거가 유사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4페이지가 뭐 셋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 신시로시 사례는 정책 혁신과 시민 리더의 중요성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뭐 정책의 창 모형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문제의 성격상 이게 누구도 큰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면 프리라이더로서 덕을 볼 수 있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집합행동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성하고 시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뭐 리더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더가 바꾼다, 제도를 바꾼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외부 활동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성북동 장수마을이 다 재개발할 때 거기가 서울 산성 밑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건일 때 재개발 안 하고 살려나간 케이스가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여하고 성북구가 밀어줘서 됐었던 사례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밀한 절실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사람이 관여하고 정부가 관여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안 하고 성공했던 사례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에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걸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논문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라이네펠데라고 하는 섬유 산업이 그 크게 성장했던 데인데 통일되고 나서 구동독 지역에 의해서 경쟁력이 잃고 인구가 15,000명에서 한 7,00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장기 예보가 있었을 때 당시 시장이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시장이 그 지역 사람들을 잘 그 장밋빛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야 이렇게 우리 쇠퇴할 거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이분은 정년할 때까지 시장을 계속해가지고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년인가 16년까지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더십으로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축소도시 성공 모델로 꼽히는데 뭐 저도 가봤지만 이런 동네의 여건 굉장히 그 밀집한 아파트 지역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주택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렇게 일부를 축소하고 일부를 그 철거하고 해서 새롭게 축소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작은 문제를 중심으로 주택 개량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 및 주택조합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눈여겨봐야 될 생각이고요. 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시민들하고 그 정부 관계자하고 관계 속에서 그 해안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캐나다에 굉장히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틀란틱 코스트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환경부에서 그 지역에 사무장을 한 사람을 주고 그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지역 사람을 1년 동안 조직하도록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게 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그 넓은 해안선을 제대로 정비하기가 그 정부가 관여해서는 어려운데 그 시민들을 활용을 해서 적용해서 성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마 우리가 해외의 귤을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가져와서 계속 귤로 키울 수 있게 하는 토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걸 귤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성공 요인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신시로 씨를 포함한 이런 그 조례의 장점들을 잘 배운다면 이런 그 파일럿 케이스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작은 걸 통해서 지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좀 더 나은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영철 교수님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밝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김필두 교수님인데 거의 발제문, 토론문이 발제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필두 교수님.
예, 좀 그냥 토론문을 내라고 그래서 한쪽 내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많이 썼는데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전영평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참 시원시원하다. 아주 캐도 남마 사이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뇌파적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중심으로 근데 주민자치하고 관련돼서 좀 제 교수님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선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뇌파적 오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뇌파적 오류가 교수님은 10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중에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도를 포함을 해서 우선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고 그 구조를 제도를 운영을 못해서 하는 운영적인 미숙 그리고 권한이 부족한 그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구조적인 결함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할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주민자치를 만들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래로부터가 주민들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볼 때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은 그 별표가 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군구 사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기본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공무원이 주도해서 한다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시도의 사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운영상의 좀 미숙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인천광역시 서구하고 남동구에서 이 동장하고 주민자치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2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재원을 쓰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에서 동장에 허락 없었다. 뭐 이래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것은 시장구청장이 권한으로 돼 있어서 동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을 했어요. 예산 과정이 잘못돼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동구가 그래요. 소송을 했더니 그건 해촉 사유가 아니다. 뒤집어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이 권한 관계가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위원들을 자기들만의 리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가 참 부진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법은 뭐 정세익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실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정부 간 관계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를 규율하는 거지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의결 권한이나 집행 권한이 다들 읍면 동장에 돼 있다는 것. 그 좀 문제가 있고, 재정도 아까 남동구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자치에서 뭔가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제동을 많이 걸어서 소송까지 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서 11가지 처방, 그중에 제도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세 가지 이제 제도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것,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계획과 하나는 주민총회. 그런데 자치계획과 주민총회가 규정대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계획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기 과정이 제대로 되고 공론화가 필수적인데 그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하고요. 또한 주민들이 참여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까 정 교수님께서는 주민 실패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역량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이 없는 사람 죄송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있는데 자꾸 앞장서서 해라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은 우선 그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과거에 그 세종시장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한 20억 정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후에 그 평가를 의뢰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왔는데 2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10%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돈은 인건비로 쓰면 안 되고 경상비로 쓰면 안 되고 시설비로 쓰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 관해서 주민총회는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참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몇 가지 대안은 찾아가는 주민총회가 필요하다는 건데, 과거에 고양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서 이동식 회의 같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온라인 오프라인이 좀 병행돼서 해야 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거대 담론보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작은 것들을 쪼개가지고 하는 소규모 의제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 조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사항이 과연 제도에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 제도에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걸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뢰가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보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제대로 접근을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걸 평가에서 벗어나려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그 예산 집행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사업 추진 현황을 주민들한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주민자치들은 권한만 강조를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윤리규정 주민자치위원회 윤리규정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법을 제정을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무후죽순으로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좋은 법들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모든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각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특징을 살려서 하는 것은 조례보다는 규약이죠. 그 규약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규약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규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민들이 참여가 필요한데 사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량 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통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고 말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내파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파적 오류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주민이 자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가 행정의 틀 안에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파적 오류는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중심을 행정에서 주민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주민자치를 알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제와 토론을 다 마쳤는데 이 자리에는 플로거에 주민자치 조례평가도 했었고 조례평가원의 부원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학회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이 발제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말씀 전해 듣고 발제자의 마지막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좀. 우리 김승욱 교수님 뭐 한 말씀. 우리 저기 조례 평가 하신 분들 한 말씀.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반 회원이고요. 이름은 정성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필두 건국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잘해주셨습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 참여에 대한 주체가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제 법학 전공자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법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즉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의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제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엘리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즉 선거제는 민주정의 요소라기보다는 귀족종의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즉 시민의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자치평가원의 보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거론하셔가지고, 저는 저기 학문 쪽보다는 공무원 생활을 제가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공무원 감사 업무만 주로 쭉 해왔어요. 여기 와서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영평 교수님이 이제 제도 설계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면서 좀 느끼는 오류가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를 하면서 이제 사심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적인 주민자치의 제도를 물을 흐리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필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위원회 위원이 있고, 주민자치회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지금 은등동이 지금 3,53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600개 정도가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 시범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좀 제도적으로 좀 오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로구 조례가 지금 주민발안 종로구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무산됐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종로구 조례가 우리 전상규 회장님의 심의를 기울여서 이제 한 건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자치기능의 통리회, 통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협치기능의 동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실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제가 국민주권 정부 보면은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 제가 한번 명을 받고 동향을 파악하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해신 국회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거기 보면 풀뿌리 정치 네트워크라든가 보니까 희망제작소 이런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9개 단체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괴리가 우리 주민자치 학회에서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이론과 이런 원리, 원칙과 저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해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년 안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겠답니다. 근데 거기에 그 9개 주민자치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대동소이예요. 다 대동소이하고 옛날에 올렸던, 최근에 이훈기 의원 올렸던 것도 제가 쭉 해서 보면은 크게 대동소이한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읍면 동장을 선출제가 아니라 추천제로 하겠답니다. 읍면 동장을 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추천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은 제가 이제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지금 어떤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도로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임명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주민자치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을 하는 얘기들은 시정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자치계획, 마을계획도 시정군수구청장이 만들도록,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너무 좀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결국은 이제 이상과 현실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실 이상이죠. 원리원칙, 9개 원리원칙이 맞는 주민자치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하나씩 읍면 동장 선출 직선제라도 먼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다 해도 대표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길에 가서 물어보면 주민자치가 뭐 압니까? 그럼 뭐 필요해요? 그래요. 필요성도 못 느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주민자치를 제가 전국에서 하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을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장 취하잖아요. 뺑뺑이로 돌려서 뽑고 또 몇 사람 추천받고 이러니까 이건 뭐 동장 마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정권이 주민자치 확대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뭐 지금 들어보니까 현실은 전혀 아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주민자치위원을, 근데 14,000명 되는, 평균 전국 14,000명 되는 동에 25명 뽑는다는 건 주민자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민자치는 정치주민자치가 생활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해야 되겠다. 주민자치의 규모를 좀 더 친밀성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논의가 계속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이고 잘하는 분인데 정영선 교수님이 이 안에 발제안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분권도 없고 이런 자치 경험도 안 해왔다. 이래서 약간 무시해요. 전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왜곡된 것이지, 조선시대의 양반들끼리의 향회가 조직되어 있어 지방의회를 자기네끼리 뽑았어요. 번쩍에 투표를 뽑았어요, 대표를. 근데 그 사람들대로 했지만 밑에 동단이 이해하는 완전 자치입니다. 수령이 관여 안 해요. 그 다음에 위에 양반들도 관여 안 해요. 마지막 50호, 100호 이내에 있는 그 총계라는 그 조직은 국가에 대해서 반항 안 하고 세금만 내면 자기네 스스로가 뽑고 n분의 1 회비를 내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좀 연결시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걸 누가 왜곡시켰느냐. 근데 고종 때 향회를 만들라고 향회에서 지방개혁을 하라고 전 주민이 다 모여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시행되다가 1907년에 일본 통감부에 의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 전통을 갖고 있는데 국권도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에 의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되살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써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역사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행정학자들하고 가르는 게 아니라 막 발표 들어보면 주민들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주민자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할 수 있는,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공무원 수준보다 높잖아요. 지금 주민 수준이. 얼마든지 도리어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에 의해서 뽑는 이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뭐 하세월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조례 통과한 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주민자치의 어떠한 그 주소를 얘기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행안부 표준조례를 하면 이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디멘션을 해서 마이너스 39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다시 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하고 있는 게 자치회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고 두 개 다 같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점수 분포를 보면은 자치위원회는 표준조례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러니까 행안부 욕할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장에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만들어 놓은 조례가 질이 행안부가 얘기하고 있는 질보다 훨씬 떨어진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그 위인데 행안부의 표준 조례에 거쳐서 이 커브가 생겨요. 좀 나은 것도 있지만 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자치회하고 위원회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치회인데 할 일이 있는 거고 돈이 생기는 방법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나마 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주민자치가 안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주체분인데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게 나라들의 지방 라디오 방송국 수를 제가 카운팅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중앙 위주로 움직이고 지방 어디서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하는 걸 본 거예요. 아까 이영철 교수님은 이 중앙에서 어떻게 아주 센트럴라이즈한 상태에서 해야지 뭔가 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미국은요 지방 라디오 방송국이 8천에서 10,000개쯤 됩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일본 보면은 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FM 방송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100개가 간 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지방국이에요. 그러니까 KBS 지방국, MBC 지방국 이런 거거든요. 그걸 약간 이 논리의 비약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이 지방이나 커뮤니티 레벨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는 중앙에서만 파먹어가지고 표현이 그런데 부가가치를 만들고 살라고 하거든요. 그 모델로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자꾸 왜 안 되냐 하는데 주민자치 해가지고 뭐 할 거냐가 없어요. 부가가치 방금 지금 하는 것도 라디오 방송국이라도 말이죠. 그게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게 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동네 라디오 방송국에서 헬리콥터 갖고서는 뭐 무슨 교통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마 서울시 다 뒤져봐도 헬리콥터 몰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우리가. 그러고 나서 왜 안 되느냐, 주민은 똑똑한데 뭐가 안 되고 제도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저도 말이 좀 거칠어지지 않는데 좀 약간 주소를 잘못 찾은 그런 점이 좀 있다. 이 말씀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말. 네, 뭐 충분하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상의 문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중앙정부에서 그냥 시혜적으로 만들어가면 인심쓰시고 가지고 모범조리한 게 만들어서 하고 다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뭐 좀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또는 저 외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마주 따라가고 또 거기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뽑지도 않고 주민들은 무관심하고 그런데다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게 참 문제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예요. 아까 시민으로 바꾸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그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농촌에 사나 도시에 파리에 사나 다 똑같이 주민이고 이거 뭐 시민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 불란서 혁명 때도 보게 되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아니에요. 그게 전부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또 꽃민루 하면 시도 꽃민루고 읍도 꽃민루고 전 농촌도 꽃민루 다 꽃민루거든요. 파리도 꽃민루입니다. 파리는 기초자치단체인 꽃민루인 동시에 그 광역자치단체인 그 데파르트망 도의 지위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도 꽃민루예요. 뭐 우리처럼 특별시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특별자치도 뭐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거 웃기는 얘기고요. 그 권한을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그럼 그건 뭐 특별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민이라는 것을 바꾸는 건 참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제가 이제 다음번부터 글 쓸 때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그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영국의 그 헌정사를 보게 되면 찰스 1세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게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냐?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크로멜 정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데 1651년에 그거 보면 역시 시민들이 그런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 난 만들어 놓고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해줘.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다 그냥 구청장이나 뭐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위촉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거 뭐 필요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참여의식이 낮은 데다가 또 공적인 사무에는 우리는 참여의식이 참 약해요. 동네 일이다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해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데 참 약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아까 보니까 정당 공천에 대한 그 문제도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는요, 그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뭐 정당 추천한 사람들 뽑지만 지방선거 할 때는 정당이 추천한 정당 믿지 않고 무소속을 뽑아요. 무소속 뽑는 게 9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정당 리더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정당 공천제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가 많다고. 근데 막상 투표하게 되면 정당 후보를 다 찍어요. 이게 이렇게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참 모든 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그 알렉시드 또크빌이 미국에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무시했죠. 불란서 귀족이 아니에요. 미국을 무시했는데 가서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뭐 보안관도 뽑고 또 무슨 뭐 시의원도 뽑고 자꾸 선거를 자주 막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야, 참 미국이 굉장히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라는 그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거 보게 되면 역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지혜를 말이죠. 어떻게 그 시민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참여의식을 높이고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냐. 여기에 좀 우리 연구에 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좋습니다.
뭐 시간이 저희가 원래 5시 반까지인데 원래 시간을 맞춰서 끝나야지 아주 저희 가원이기도 한데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 하실 말씀 짧게. 사진도 찍고 그래야 돼요.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최 교수가 지적한 건 좋아하시고 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벌써 2년 전부터 다 정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있잖아요. 뭐 주민자치가 되면 헬리콥터 그렇죠. 일단 주민자치가 그거를 제가 주민자치 그 세미나에 갈 때마다 주민들이 손 들고 한 질문이에요. 교수님, 저 주민자치위원인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립한 게 첫째, 이 뭐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새 돌봄이라든가 그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주민자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시민 그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주민과 시민은 구분해야 된다고 그 정체성 문제에서 내가 컬럼을 썼고 이 왜 해야 되는 데서 컬럼을 썼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영철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주민의식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건 사회자본이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육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레볼루셔너리 웰스 이거 뭐냐 혁신적인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는 뭐냐 화폐적인 부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가 얘기한 건데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화폐적인 부만 따지는데 비화폐적인 부는 자발적인 센터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방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좀 대의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예? 이런 정치가들 대통령 뭐 국회 믿고서 뭘 하겠어요. 대의 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 시민사회 NGO들 다 실패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치로 가거든. 이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립을 해놨으니까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있다. 이거는 제가 9월 18일 날 행정학회에서 발표할 때 이걸 얘기했거든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립을 하거든. 주민이 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도 있어야 될 때요. 주민하고 시민하고 국민하고 그다음에 세계 시민하고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나를 주민으로 의식하고 있는지 도민으로 의식하고 있는지 국민으로 의식하고 어느 쪽에 지금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결국은 간에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리통 단위로 줄여가서 제주도 여기 오셨는데 그죠? 리통 단위 속에서 생활을 근거로 하든지 생활 이슈를 근거로 하든지 제주도처럼 공유 자원을 매개로 하든지 아니면 신념을 매개를 하든지 뭔가 매개가 되는 게 있어야 주민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면은 일단 리통 단위로 규모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 이런 문제는 그래서 주민자치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돌려야 되겠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국가버넌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서로 이게 꼭 대립하자는 건 아니야. 아닌데 국가버넌스가 돼야 되고 일본의 신치로처럼 국가버넌스가 되려면은 사회적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그냥 오늘 아침에 지방자치법 11조 시행령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제대로인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법이나 무슨 뭐 상속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날 고치면 그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주민자치를 그죠? 분권을 했다. 아니면 그 주민자치를 하라고 시행령 고쳐줬다. 주민자치 됩니까? 주민이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거 있다. 14시간에. 네네. 자, 우리 이틀간에 걸쳐서 주민자치학회 세션이 열리는데 오늘 첫 번째 세션 주민자치 제도 연구에 대한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당장 그 토론에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기 계신 모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